저는 서울에서 소규모 인테리어 설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흔히 말하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제 손으로 하나씩 쌓아 올린 회사고 거래처도 꽤 있어서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고 있었죠. 어느새 직원도 8명이 되었고 지방 현장도 자주 나가다 보니 집보다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일이나 육아는 아내가 거의 도맡다시피 하고 있었어요. 그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고 고맙기도 해서 작년부터는 매달 한 번씩 아내에게 혼자 쉬는 날을 주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날을 골라서 혼자 맛있는 것도 먹고 쇼핑도 하라고 말이죠. 처음엔 백화점 쇼핑이나 미용실, 카페 정도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매달 빠지지 않고 같은 오마카세 식당을 예약하더군요. 저는 사실 생선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함께 가지도 않았고 아내는 그런 제 입맛이 아깝다며 혼자 다녀왔습니다. 뭐 그러려니 했죠. 부부라고 해서 취향까지 똑같을 순 없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평소 아내는 청바지에 니트 정도를 입고 나가는 편이었는데 오마카세 가는 날만큼은 옷차림이 확실히 달랐습니다. 몸에 딱 붙는 블라우스를 입고 립스틱 색도 평소보다 진했어요. 처음엔 기분 전환하려나 보다 정도로 생각했는데 매번 그러니까 조금씩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상함을 느낀 건 지난달이었어요. 아내가 오후 6시 예약이라고 말하고 나갔는데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거든요. 중간에 전화를 걸었더니 소리가 안 들린다며 바로 끊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마카세가 대체 몇 시까지 영업하길래 5시간이 넘도록 집에 오지 않는 걸까요? 아내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피곤하다며 씻고 바로 눕더니 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고 잠들어 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떠올랐지만 억지로 괜한 의심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려 했죠. 다음 달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혼자 쉬는 날에 오마카세를 간다며 화장을 평소보다 짙게 하고 나갔고 이번에도 새벽 가까이 되어서야 돌아왔어요. 그런데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아내 손목에 그전엔 본 적 없는 실버 팔찌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거 새로 산 거야? 제가 물으니 아내는 잠깐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응, 나 스스로한테 주는 선물이야. 생일도 아니고 결혼 기념일도 아닌데 갑자기 액세서리를 산다는 게 이상했어요. 게다가 아내는 평소 거짓말을 잘 못하는 성격인데 그때의 표정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눈동자가 이리저리 움직이고 말끝을 흐리는 모습이 평소와 달랐죠. 그날 밤 저는 아내가 잠든 후 조용히 거실로 나왔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아내의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문자도 통화 기록도 심지어 인터넷 검색 기록까지 전부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너무 깔끔하게 비어 있어서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죠. 보통 사람이라면 며칠치 기록은 남아있기 마련인데 아내는 매일 삭제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에게 배운 듯한 철저함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일하는 척하면서 그 오마카세 식당을 검색해 봤습니다. 강남의 한 골목에 있는 1인 셰프 오마카세였고 단 6명만 받는 고급 스시바더군요. 식당 인스타그램을 찾아보니 매장 분위기나 셰프의 얼굴까지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게시물을 하나씩 넘기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셰프가 한 여성 손님과 단둘이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그 여자의 손목에 보이는 실버 팔찌가 제 눈에 들어왔거든요. 얼굴은 정면이 아니라 각도가 애매했지만 그 팔찌와 블라우스는 분명 아내가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에 쥔 휴대폰이 떨릴 정도였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아니야, 우연일 거야 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졌어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아는 지인을 통해 조사 전문가에게 연락했습니다. 직접 탐정이라고 부르긴 뭐했지만 배우자 관련 조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었죠. 처음엔 제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닌가 싶어서 망설였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평생 의심하며 살 것 같았습니다. 정기적으로 가시는 날이 있다면 그날 자연스럽게 주변을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조사 전문가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대놓고 미행하거나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관찰하고 기록만 하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달 아내가 또다시 오마카세에 간다고 했을 때 저는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날 저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시계만 계속 쳐다보면서 시간이 가기를 기다렸죠. 밤 10시쯤 조사 전문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통화 가능하신가요? 저는 급하게 사무실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어요. 식사는 8시쯤 끝났는데 그 이후에도 가게에 계속 계셨습니다. 셰프가 문을 닫은 후에도 내부에 불이 켜져 있었고 두 분이 테이블에 마주 앉아 오래 대화를 나누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영상 찍으셨나요? 네, 가게 밖에서 촬영했습니다. 내일 직접 뵙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텅 빈 기분이었죠. 다음 날 영상을 받았을 때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흐릿하긴 했지만 유리창 너머로 아내와 셰프가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셰프가 아내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며 가게 밖까지 배웅하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손님 응대가 아니었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친밀한 거리였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 숙제를 봐주고 설거지를 하고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일상이 진짜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말을 꺼내야 할 것 같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었고 섣불리 말했다가 오히려 상황이 꼬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다음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길, 저는 평소처럼 차를 몰고 가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회사 방향이 아닌 다른 곳으로 핸들을 돌렸죠.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커피를 주문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그럼 그동안 혼자 쉰다고 나갔던 날들도 다 거짓말이었던 걸까? 생각하면 할수록 의문이 꼬리를 물었어요. 아내가 오마카세에 간다고 말한 날이 올해만 벌써 6번이었는데 그중 몇 번이나 진짜 식사만 하고 온 걸까요? 아니, 애초에 식사가 목적이었던 걸까요? 휴대폰을 꺼내 지난 몇 달간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가족명의 카드였기 때문에 제 앱에서도 조회가 가능했죠. 내역을 하나씩 살펴보다가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아내가 오마카세에 간다고 했던 날 식당 결제 외에 다른 결제 내역도 있었습니다. 강남 쪽 카페, 주차장, 그리고 호텔 라운지. 손이 떨렸어요. 호텔 라운지라고 해서 꼭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왜 하필 그날 그곳에 갔는지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저는 결제 시간을 확인했어요. 오마카세 결제가 저녁 7시 30분, 그리고 호텔 라운지 결제가 밤 9시 40분. 2시간 넘게 뭘 했던 걸까요? 카페에서 나와 회사로 향하는 대신 저는 그 호텔 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실제로 가본다고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니었지만 그냥 그 장소를 직접 보고 싶었어요. 호텔 앞에 차를 세우고 로비를 바라봤죠.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비즈니스 호텔이었습니다. 여기서 뭘 했던 거지?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가슴만 답답할 뿐이었죠.
며칠 후 예정에 없던 일이 생겼습니다. 오랜만에 거래처 현장 소장님과 점심 약속이 잡혔거든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분이라 편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소장님이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그나저나 사모님 요즘 건강하시죠? 네, 괜찮은데요. 왜 그러세요? 아, 그게 지난주에 강남 쪽에서 우연히 뵌 것 같았거든요. 인사하려다가 다른 분이랑 얘기 중이셔서 그냥 지나쳤는데 제 손에 쥔 숟가락이 멈췄어요. 강남이요? 언제쯤이었는데요? 한 2주 전, 토요일 오후였던 것 같은데 작은 갤러리 앞이었어요. 토요일. 저는 그날이 기억났습니다. 아내가 혼자 쉬는 날이라며 나갔던 날이었죠. 그런데 갤러리라니 아내가 미술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혹시 누구랑 같이 있었나요? 남자분이었던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아요. 멀리서 봐서 소장님은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었겠지만 저는 그 순간부터 밥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억지로 식사를 마치고 나와서 바로 그날의 카드 내역을 다시 확인했어요. 역시나 강남 쪽 주차장 결제 내역이 있었고 시간도 소장님이 말한 시간대와 일치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신호등 앞에 서서 멍하니 앞을 바라보다가 문득 아내의 일상을 떠올렸습니다. 아침에 아이 도시락을 싸고 청소를 하고 저녁을 준비하는 평범한 일상. 그런데 그 일상 뒤에 제가 모르는 다른 얼굴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일찍 왔네? 응. 오늘 일이 일찍 끝나서. 평소처럼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지만 마음은 전혀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샤워를 하면서도 옷을 갈아입으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직접 물어볼까? 하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내가 부인하면 어떡하지? 아니면 화를 내면서 의심한 제가 잘못했다고 하면? 무엇보다 저는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그날 밤 아내가 잠든 후 저는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작은 서재 책상에 앉아서 노트북을 켰어요. 그리고 검색창에 배우자 외도 확인 방법이라고 입력했죠. 제가 이런 검색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 글을 읽다가 한 가지 방법이 눈에 들어왔어요. 차량 블랙박스였습니다. 저희 차에는 내부 녹음 기능이 있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평소엔 끄고 다녔는데 혹시 최근에 녹음된 파일이 있을까 싶어서 확인해 봤습니다. 다행히, 아니 어쩌면 불행히도 최근 2주간의 파일이 남아 있었어요.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죠. 대부분은 의미 없는 주행 소음이었지만 어느 파일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하는 소리였어요. 응, 나 지금 출발했어. 30분 정도면 도착할 것 같아. 오늘 날씨 좋지? 밖에 나와 있으니까 기분도 좋고. 그래, 그거 하자.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기대된다. 그리고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3번 더 들었어요.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밝고 더 들뜬 목소리였죠.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른 파일들도 확인했지만 더 이상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통화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아내는 분명 누군가와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었고 저에게는 말하지 않는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더 신중하게 움직이기로 했어요. 조사 전문가에게 다시 연락해서 추가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번엔 오마카세 식당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달라고 했죠. 혹시 식당 근처에 다른 장소를 들르는지도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조사 전문가에게서 보고가 왔습니다. 식당에서 나온 후 근처 복합문화 공간으로 이동하시더라고요.
거기서 1시간 정도 머물다가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였나요? 아니요, 셰프로 보이는 남성분과 함께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단순히 식당에서 식사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식사 후에도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사진이나 영상 있나요? 네,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받은 사진을 보는데 손이 떨렸어요. 흐릿하긴 했지만 아내와 그 남자가 나란히 걷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리가 가까웠고 가끔 아내가 웃는 표정도 보였죠. 저는 그날 저녁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요즘 오마카세 자주 가던데 거기 음식이 그렇게 맛있어? 응, 꽤 괜찮더라. 분위기도 좋고 셰프분이랑은 친한가 봐. 그러자 아내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눈동자가 잠깐 흔들리더니 이내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뭐 단골이니까 얼굴 정도는 아는 사이지. 그 대답이 거짓말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아직 결정적인 순간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내와 같은 침대에 누워있는 게 불편했습니다. 옆에서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지만 그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언제부터 우리 사이에 이런 거리가 생긴 걸까요? 아니, 어쩌면 거리를 만든 건 제가 아니라 아내였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저 몰랐을 뿐이고 아내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는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또 나갔다 올게. 그래.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날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모든 걸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 주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준비를 하더니 오후 5시쯤 집을 나섰어요. 저는 30분 후에 조용히 뒤따라 나갔죠. 조사 전문가와는 식당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가까이서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시면 들킬 수 있어요. 식당이 있는 골목 입구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식당 입구가 보였죠. 저녁 6시 30분쯤 아내가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이번에도 평소와 다른 옷차림이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커피 2잔을 마시고 나서도 아내는 나오지 않았어요. 8시, 8시 30분, 9시. 식당 영업이 끝날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9시 40분쯤 식당 불이 꺼졌어요. 하지만 내부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죠. 조사 전문가가 작은 망원 카메라로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쪽 공간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손님들은 다 나갔는데 2분만 계시네요. 1시간이 더 지나서야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아내와 셰프가 함께 나왔어요. 셰프가 문을 잠그고 2 사람은 잠시 골목 입구에 서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거리가 가까웠고 가끔 아내가 웃는 소리까지 들렸죠.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가슴이 먹먹하고 숨 쉬는 게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지켜봤어요. 다음 날 저는 법률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은 가사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죠.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네, 내일 오후 2시에 방문하실 수 있으신가요? 변호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조용한 곳에 있었어요. 상담실에 들어가니 4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맞아주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신지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오마카세 식당, 늦은 귀가, 블랙박스 녹음, 조사 전문가의 보고까지. 변호사는 진지하게 듣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들은 정황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하려면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해요. 어떤 증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반복적인 만남의 기록, 대화 내용, 금전 거래 같은 것들이죠. 지금은 단순히 친분 관계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변호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며칠 후 집 앞으로 한 여성이 찾아온 거예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누구시죠? 저는 그 오마카세 식당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근처 카페로 가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가게에서 마케팅을 담당했어요. SNS 관리하고 예약받고 그런 일들을요. 그런데 최근에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점이요? 셰프가 특정 손님들한테만 특별하게 대했거든요. 영업 끝나고도 매장에 남아있게 하고 다른 직원들은 일찍 퇴근시키고요. 저는 그게 불편했지만 뭐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예약을 관리하면서 적어둔 기록이에요. 보시면 특정 손님들의 예약에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노트를 펼쳐보니 여러 날짜와 이름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중 몇몇 날짜 옆에는 별표 표시가 있었죠. 그리고 그중 하나가 제 아내의 이니셜이었습니다. 이 표시는 무슨 의미인가요? 특별관리 손님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예약은 다 거절하고 그분들만 받는 날이죠. 손에 쥔 노트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왜 이걸 저한테 보여주시는 건가요? 사실은 저도 피해를 봤어요. 밀린 월급도 못 받았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단골 손님 몇 분한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돈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통장 내역을 봤을 때 이상한 입금이 있었거든요. 그게 정말인가요? 100% 확신은 못하지만 여러 정황상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녀가 돌아간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만약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외도를 넘어서는 문제였어요. 다음 날 저는 다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혹시 상대방이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다면 사기나 배임 혐의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전 거래 증거가 필요해요. 저는 집에 돌아와서 가족 카드 내역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아내가 오마카세에 간 날들의 결제 내역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식사 비용이 매번 비슷했는데 어느 날부터 금액이 2배 가까이 올라 있었습니다. 추가 금액이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일반적인 식사 비용보다 높았어요. 영수증을 요청할까도 생각했지만 그러면 아내가 눈치챌 수 있었죠. 그날 밤 아내가 샤워를 하는 동안 저는 아내의 개인 통장 앱을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고 쉽게 열렸어요. 최근 거래 내역을 보니 매달 일정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아내는 현금을 거의 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6개월간 매달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현금을 찾아 쓰고 있었습니다. 이 돈이 어디에 쓰인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시기가 오마카세를 다니기 시작한 때와 일치했죠. 저는 변호사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고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수집할 수 있는 증거는 다 모으세요. 카드 내역, 현금 인출 기록, 목격자 진술, 조사 보고서까지.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내용 증명이요?
네,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경고하는 절차예요. 그 반응을 보고 다음 단계를 결정하는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이 길이 익숙하고 편안했는데 지금은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1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사람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아니, 어쩌면 변한 게 아니라 제가 모르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요. 다만 감추고 있던 모습이 드러난 것뿐일 수도 있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보지 않기로. 이제는 행동할 때라고. 변호사와 상의 끝에 저는 내용 증명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직접 그 식당에 가보는 것이었죠. 평일 오후 저는 일부러 점심시간을 피해서 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문 앞에 서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유리문 너머로 안이 들여다 보였습니다. 6인석 정도의 작은 공간이었고 바 형태의 좌석이 놓여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뒤쪽에서 나왔습니다. 그 셰프였어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습니다. 예약 없이는 안 되나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완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차가웠습니다. 제가 안에서 둘러보는 걸 조금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예약하고 올게요. 나오면서 식당 내부를 눈에 담았습니다. 생각보다 좁았고 단출했어요. 하지만 계단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안쪽 구석에 위층으로 올라가는 작은 계단이 있었습니다. 차로 돌아와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직접 가봤는데 위층이 있더라고요. 그 공간이 뭐에 쓰이는지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일단 내용 증명은 다음 주에 발송하겠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 변호사 사무실에서 내용 증명이 발송됐습니다. 셰프 앞으로 한 통, 그리고 식당 사업자 명의로 한 통. 내용은 간단했어요. 배우자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경고와 법적 조치 예고였죠. 이틀 후 아내에게 택배가 하나 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낸 거였어요. 아내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 봉투를 뜯어봤고 안에 든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서류야?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나도 같은 걸 묻고 싶어. 그게 무슨 일이야?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변호사가 왜? 그 식당 몇 번이나 갔지? 아내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음식이 맛있어서 자주 갔어.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밤 11시까지. 매번? 가끔 식사가 길어질 수도 있잖아.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죠. 호텔 라운지는? 갤러리는? 그것도 식사가 길어져서? 아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작게 말했어요. 어떻게 알았어? 알아야 했어. 당신이 말해줄 리 없으니까. 그날 밤 아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어요. TV는 켜져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전혀 들어오지 않았죠. 다음 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셰프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네요. 뭐라고 하던가요? 일단은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단순한 손님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측 증거를 보면 그렇게 주장하기 어려울 겁니다. 다음 단계는 뭔가요? 조정 절차를 거치거나 바로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단 조정은 해보겠습니다. 그 주 금요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조정 미팅이 있었어요. 상대 측 변호사와 셰프가 왔고 저희 측은 저와 제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셰프는 정장을 입고 나타났어요.
식당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날카로운 인상이었죠. 자리에 앉자마자 상대 측 변호사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손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했을 뿐입니다. 식사 후 대화를 나누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정상적인 관계라면 왜 영업 종료 후에도 매장에 남아 계셨나요? 왜 다른 직원들은 퇴근시키고 단둘이 있었나요? 손님이 늦게까지 계시는 걸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변호사가 조사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식사 후 함께 다른 곳으로 이동한 기록, 주차장 CCTV 캡처, 그리고 전 직원의 진술서까지. 셰프의 표정이 굳었어요. 상대 측 변호사도 서류를 보더니 잠시 말을 멈췄죠. 이 자료들은 어떻게 확보하신 겁니까?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입니다. 더 필요하시면 법정에서 제출하겠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셰프가 작게 한숨을 쉬더니 상대 변호사에게 뭔가 속삭였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했습니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고 저는 더 이상 물러날 생각이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어디야? 집에 가는 중. 우리 얘기 좀 하자.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미안해. 처음으로 나온 말이었어요. 뭐가? 다 미안해. 하지만 당신도 이해해줬으면 해. 뭘 이해하라는 거야? 당신은 늘 바빴잖아. 나는 혼자였어. 애 키우고 집안일하고 당신 뒷바라지하고. 나도 사람이야. 누군가한테 관심 받고 싶었어. 그 말을 듣는데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놈은 만난 게 해결책이었어? 나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처음엔 정말 그냥 맛있는 음식 먹고 대화 나누는 게 좋았어. 그 사람이 내 얘기를 들어줬거든. 들어주는 게 전부야? 그 이상은 없었어? 아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솔직하게 말해. 지금이라도. 한두 번 정도는 선을 넘었어. 하지만 그것뿐이야. 그 고백을 듣는 순간 뭔가 완전히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었지만 결국 들어야 했죠.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나도 모르겠어. 당신이 결정해. 그날 밤 저는 짐을 싸서 아이와 함께 잠시 다른 곳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이는 왜 나가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잠깐 여행 가는 거야 라고만 말했죠. 호텔에 짐을 풀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서 자는 아이의 얼굴을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음 주 본격적인 법적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아이와 함께 작은 오피스텔에서 지냈어요. 회사 일은 계속했지만 집중이 잘 안 됐죠. 직원들도 제가 요즘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을 겁니다. 변호사는 소장 준비를 착실히 진행했어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3,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정신적 피해와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였죠. 금액이 좀 높은 것 같은데요. 판례상 적정한 수준입니다. 상대가 직업적으로 이용한 정황이 있다면 오히려 더 청구할 수도 있어요. 소장 접수일이 다가오던 어느 날 마케팅 담당이었던 그 여성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회사 근처 조용한 식당에서 그녀를 만났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USB를 하나 꺼냈습니다. 이게 뭔가요? 가게 내부 CCTV 영상이에요. 제가 관리했었거든요. 손이 떨렸습니다. 3년이나 같이 일하면서 믿었는데
결국 밀린 월급도 못 받고 쫓겨났고 더 이상 그 사람 편들 이유가 없어요. USB를 받아들고 집에 돌아와 확인했습니다. 영상에는 지난 몇 달간의 기록이 담겨 있었어요. 아내가 방문한 날의 영상도 있었죠. 대부분은 일반적인 식사 장면이었지만 영업 종료 후 장면들이 문제였습니다. 손님들이 다 나간 후에도 아내와 셰프는 계속 앉아 있었고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어요. 어느 영상에서는 셰프가 아내의 손을 잠깐 잡는 장면도 보였습니다. 변호사에게 즉시 전달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친분 관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소장이 접수되고 일주일 후 상대 측에서 갑작스러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합의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금액을 제시했어요. 얼마인가요? 1,500만 원입니다. 청구 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액수였어요. 거절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재판 준비를 계속하겠습니다. 그 무렵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혼 소송 중이라는 얘기였어요. 누가 퍼뜨린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거래처 사람들까지 조심스럽게 물어보더군요. 요즘 힘드신 것 같던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을 리가 없었죠. 하지만 일을 계속해야 했고 아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아이는 가끔 엄마를 찾았어요. 엄마는 언제 와? 조금 있으면 볼 수 있어. 그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됐다고 말할 순 없었어요. 재판 첫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에 가는 날 아침 거울을 보니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한 달 사이에 살이 꽤 빠진 것 같았죠. 법정에 들어서니 상대 측 변호사와 셰프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셰프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앉아 있더군요. 재판은 생각보다 담담하게 진행됐습니다. 양측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하고 재판부가 몇 가지 질문을 했죠. 피고 측,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셰프가 일어나 말했어요.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친절하게 대했을 뿐입니다. 영업 종료 후에도 매장에 남아 계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손님이 대화를 원하셔서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CCTV 영상을 보면 상당히 친밀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셰프가 대답을 못했어요. 변호사가 대신 말했습니다. 영상만으로는 관계의 성격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음 기일을 잡았습니다. 법원을 나오는데 뒤에서 누가 불렀어요. 돌아보니 셰프였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말 없습니다. 제발 제 입장도 들어주세요. 당신 입장이 뭔데요? 저도.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처음엔 정말 그냥 손님이었고 대화가 잘 통해서 친해진 거였어요. 그래서요. 미안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 말을 듣고 있자니 웃음이 나왔어요. 사과로 끝날 문제라고 생각해요. 10년 넘게 쌓아온 가정이 무너졌는데 셰프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그날 밤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재판 어떻게 됐어? 당신이 알 필요 없어. 아이는 잘 있어? 당연히 잘 있지. 보고 싶어.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보고 싶다고요? 그럼 왜 그랬던 걸까요? 며칠 후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이가 수업 시간에 자꾸 멍하니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가정에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해 보여요. 그날 저녁 아이와 단둘이 저녁을 먹다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 있어? 아니, 선생님이 내가 요즘 좀 힘들어 보인대. 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빠, 우리 언제 집에 가?
조금만 더 기다려. 엄마는? 엄마도 곧 볼 수 있을 거야. 거짓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말해야 했어요. 다음 재판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증인 신문이 있었어요. 마케팅 담당이었던 그 여성이 증인으로 출석했죠. 그녀는 차분하게 진술했습니다. 셰프가 특정 손님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가게 운영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본인이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재판부는 진지하게 들었고 상대 측 변호사는 반박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데 법원 복도에서 아내를 마주쳤습니다. 처음엔 못 알아볼 뻔했어요. 많이 수척해져 있었거든요. 서로 말없이 지나쳤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상대 측에서 다시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엔 2,800만 원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합의를 받아들일지 끝까지 재판을 진행할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 생각뿐이었어요. 회사 후배와 점심을 먹다가 우연히 얘기를 꺼냈습니다. 선배,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응.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가족 일인가요? 대답하지 않았지만 후배는 눈치챈 것 같았어요. 제 친구도 비슷한 일 겪었는데 재판 끝까지 가니까 다들 지치더라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아이를 생각하면 빨리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너무 쉽게 끝내는 것도 억울했죠. 고민 끝에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3,200만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판결까지 갑니다. 알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이틀 후 답이 왔어요.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합의서 작성하겠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합의서를 작성하는 날 변호사 사무실에 셰프가 직접 왔습니다. 같은 공간에 앉아 있는 게 불편했지만 절차상 필요한 자리였죠. 서류에 서명하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펜 소리만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일어서려는데 셰프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사과를 받아들일 생각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아내에게 연락했습니다. 우리 얘기해야 할 것 같아. 언제? 내일 저녁. 아이는 어머니 집에 맡길게. 다음 날 우리는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아내는 예전보다 훨씬 마른 얼굴이었습니다. 합의 끝났어. 그래. 이제 우리 얘기를 해야지. 아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부서 있었습니다. 이혼할 거지? 그래야 할 것 같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 아내가 눈물을 닦았어요. 나도 알아. 하지만 그때는 정말 혼자라고 느꼈어. 당신은 항상 일에만 집중했고 나는 그냥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일 뿐이었어. 그래서 그랬다는 거야? 변명이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 맞아. 하지만 나도 사람이야. 외롭고 힘들었어. 그 말을 듣고 있자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화도 났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던 건 아닌가 싶었어요. 그럼 나한테 말했어야지. 왜 다른 사람을 찾았어? 말해도 들어줄 것 같지 않았어. 당신은 늘 피곤해했고 내 얘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거든. 침묵이 흘렀습니다. 커피 잔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어요. 아이는 어떻게 할 건데? 당신이 키워. 나는 자격이 없어. 면접 교섭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볼 수 있을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마케팅 담당이었던 그 여성이었어요. 혹시 시간 되세요? 급하게 전할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인가요? 그 사람 가게 다시 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서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확실해요? 지인한테 들었어요. 지방 소도시에서 조용히 시작하려는 것 같다고.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사람이 뭘 하든 제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신경 쓸 건 앞으로 남은 제 인생과 아이뿐이었죠. 며칠 후 이혼 서류를 작성하러 구청에 갔습니다. 서류를 받아드는 직원의 무표정한 얼굴이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동정이나 호기심 어린 시선은 견디기 힘들었을 테니까요. 접수 완료됐습니다. 한 달 후에 확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아이와 저녁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가 할 얘기가 있어. 응? 엄마랑 아빠가 이제 따로 살기로 했어. 아이의 표정이 굳었어요. 왜? 어른들 사정이 좀 복잡해져서.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아빠도 너를 정말 사랑해. 엄마 잘못이야?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누구 잘못이라고 말하긴 어려워. 다만 어른들이 더 이상 함께 살기 힘들어진 거야. 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이해했다는 표정도 아니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혼이 확정됐고 아이의 양육권은 제게 왔어요. 아내는 한 달에 한 번 면접 교섭 권리를 받았습니다. 첫 면접 교섭 날 아내가 아이를 데리러 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내는 예전보다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죠. 잘 지냈어? 응. 아이 잘 부탁해. 당연하지. 아내와 아이가 함께 나가는 걸 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는 남이구나. 10년 넘게 함께했던 사람이 이제는 아이를 통해서만 연결된 관계가 됐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이가 돌아왔어요. 엄마랑 뭐 했어? 공원 갔다가 밥 먹었어. 재밌었어? 응. 아이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얼굴이었어요.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죠. 하지만 이 고요함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거짓이 없었으니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일상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어요. 아이는 새 학교에 적응했고 저도 회사 일에 다시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피스텔에서의 생활도 익숙해졌어요. 처음엔 좁고 불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 공간이 편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이 도시락을 싸고 함께 아침을 먹고 학교에 데려다주는 일상이 나쁘지 않았죠. 회사에서는 새로운 일 대신 기존 거래처들과의 관계를 더 단단히 하는 데 집중했어요. 무리하게 확장하기보다는 지금 있는 것들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어느 날 거래처 소장님이 식사 자리를 마련했어요. 요즘 많이 안정된 것 같아 보여서 다행이야. 네, 이제 좀 괜찮습니다. 아이는 잘 지내고, 잘 지내요. 생각보다 씩씩하더라고요. 애들이 어른들보다 강해. 금방 적응할 거야.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실제로 아이는 제 걱정보다 훨씬 잘 적응하고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아내와 아이가 만나는 날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화가 나거나 원망스럽진 않았어요. 그냥 담담했죠. 아내는 요즘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고 했습니다. 사무 보조 일을 하면서 혼자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자세히 묻지 않았어요. 이제 그건 제가 알아야 할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셰프에 대한 소식도 가끔 들렸습니다. 지방에서 작은 식당을 열었다가 얼마 안 가
다시 문을 닫았다고 하더군요. SNS도 전부 삭제했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마케팅 담당이었던 그 여성은 다른 업종으로 이직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음식 관련 일은 안 할 것 같아요. 너무 지쳤어요. 잘 생각하셨어요. 새 출발 응원합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에요. 그녀가 없었다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진심으로 고마웠죠. 어느 주말 아이와 함께 공원을 걷다가 벤치에 앉았어요. 아빠, 우리 행복해?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랐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해? 친구가 엄마 아빠 둘 다 있어야 행복하다고 했어. 한참을 생각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행복은 사람마다 달라. 누구는 가족이 많아야 행복하고 누구는 좋아하는 일을 할 때 행복하고 아빠는 지금 너랑 이렇게 있는 게 행복해. 나도. 아이가 제 팔에 기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TV를 켜니 요리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채널을 돌렸겠지만 그날은 그냥 봤어요. 셰프가 정성스럽게 요리하는 모습,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장면.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음식도 사람도 결국 진심이 중요하다는 걸. 겉으로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속이 비어 있으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죠. 다음 날 출근길 회사 앞에서 오래된 거래처 대표님을 우연히 만났어요. 요즘 일은 어때?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게 제일 중요해. 화려한 것보다 오래 가는 게 낫지.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몇 주 후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이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말했어요. 요즘 아이가 많이 밝아졌어요. 처음엔 걱정했는데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가정에서 안정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버님이 잘 돌봐주시는 게 느껴져요.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오는 길 뿌듯했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다는 확인을 받은 것 같았어요. 밤에 아이를 재우고 작은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죠. 예전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저 추억으로만 느껴졌습니다. 사진을 서랍에 넣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앞으로는 새로운 시간만 남았다고. 그날 밤 잠들기 전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 하나하나에 각자의 이야기가 있겠죠. 누군가는 행복하고 누군가는 힘들고 누군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어요. 힘든 시간을 지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는 사람. 완벽하진 않지만 거짓 없이 살아가는 사람.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분류는 절대 실수가 아닙니다. 선택이죠. 그리고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누군가는 그 책임을 평생 안고 살아갈 것이고 누군가는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설 겁니다. 저는 후자를 택했어요. 무너지지 않기로 했죠. 그리고 지금 저는 괜찮습니다. 아이와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